서브노트 39페이지를 펴봅니다. 고려시대 군사조직과 관리임용 제도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중앙정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고려시대는 국왕 중심의 귀족연합정치로 고관들의 합의를 중시했죠. 여기서 고관들의 합의를 중시했다는 것은 제추회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적 정치 이념이 채택되었는데 유교적 정치 이념이 채택되었다는 근거는 바로 고려시대는 왕권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인 대간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대와 낭사가 모인 대간은 국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봉박권, 국왕의 잘못된 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간쟁권, 국왕의 인사권과 법령 개폐권을 동의 인준해주는 서경권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재신들이 집행하는 육부 상서를 겸직함으로써 이 겸직제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높았지만 권력 독점에 따른 부정부패의 우려도 컸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송나라의 중추원과 삼사를 모방하고 있지만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중앙정치조직은 세 계통으로 정비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지방행정조직은 크게 5도와 양계의 이원적 체제로 일반 행정과 군사행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5도 양계의 이원적 체제였다. 두 번째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주원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 속현이 3배 이상 많았죠. 그래서 결국 고려시대는 불완전한 중앙집권체제였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향리들의 권한이 막강했는데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수령보다 토착 세력인 향리들이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향리의 권한이 막강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향리는 조선시대 양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는 수령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라 그랬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수령이 조세와 공무를 징수할 때 향리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바로 향리가 조세와 공무를 징수하는 주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고려시대는 특별행정구역이 많았죠. 그래서 삼경제도가 있습니다. 삼경제도는 이제 개경을 제외하고도 서경, 동경, 평양과 경주를 중요시했는데 이 삼경제도는 나중에 동경, 경주가 남경으로 바뀌면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경, 평양이라든가 동경, 경주라든가 그 다음에 남경이 지금의 남양주 일대입니다. 엣백제의 도읍지지요. 그래서 결국은 삼경제도는 삼국의 도읍지를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풍수 지리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고려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서경, 평양, 서경길지설이 유행했고 중기부터 고려가 끝날 때까지는 남경길지설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 남경길지설이 유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려 후기부터 남경길지설이 유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항상 풍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려 초기부터 중기까지 서경길지, 중기부터 마지막까지가 남경길지인데 이때 이제 중기가 바로 문종 때부터다. 그래서 문종 때부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호 할 때 호자가 지킬 호자이기 때문에 도호부는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아니라 분사요충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분사요충지. 그 다음에 향소부국을 이야기했죠. 향소부국은 신라 때부터 있었고, 중요한 것은 신라 때는 향소부국이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라 때는 향과 부국이 있었고, 고려시대 때 소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소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향소부국은 신라 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향과 부국은 신라 시대부터 있었지만 소는 고려 시대에 와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무신정권 때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키면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조선 초 태종 때다. 조선 초 태종 때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 향소부국은 특별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도시입니다. 도시. 일반 군현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때 적에게 항복한 도시, 그 다음에 반역 등 중대 범죄자의 출신지를 행정상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차 교과과정까지는 향소부국을 천민 집단 거주지라고 아주 축소해서 설명을 했는데, 천민 집단 거주지가 아니라 일반 군현과 같은 도시인데 전쟁 때 적에게 항복한 지역이나 반역 등 중대 범죄자의 출신지를 행정상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여기 이제 바뀌게 된 천민 집단 거주지에서 바뀌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려시대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이 도시가 한 130개 정도 됩니다. 129개.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390개. 그런데 고려시대 때 고려사를 보면 향소부국이 모두 몇 개가 있었냐면 85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는 전체 국민의, 전체 백성들의 거의 90%가 천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향소부국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소부국민은 천민이 아니라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양인입니다. 향소부국민은 일반 양인이다. 그러나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고 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향소부국은 천민 집단 거주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틀린 표현이고, 향소부국에 사는 백성들은 양인입니다. 신분상으로 양인. 그런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라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고려 초에 이미 거란이 세 차례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막았습니다. 기주에서. 다행이죠.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이 되고, 당시 거란 성종이 도망을 가고 있는 우리 고려 현종을 끝까지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고려 현종이 어디까지 도망을 오느냐 하면 저 남해안에 있는 나주까지 도망을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성종이 거란 성종입니다. 거란 성종이 나주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주에서 항복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안까지 오는 중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전부 다 뭐 했다?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지역은 전부 다 농촌 같은 경우는, 농촌 도시는 향과 소가 부국이 되고, 공업 도시 같은 경우는 다 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몽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황룡사 구청목탑이 불탔다. 몽골 침입 때 황룡사 구청목탑이 불탔다 그러면 경주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서쪽이든 동쪽이든 전 국토가 외적에 의해서 유린돼 가지고 그 지역이 향소부국이 되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천민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그러면 고려 백성들은 전부 다 천민들이다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향소부국민은 신분상으로는 일반 군현에 사는, 군현이라는 말은 도시입니다.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데 이렇게 전쟁 때 항복했고 또 그 지역에서 반역 등 중대 범죄자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강등이 되어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항상 신라시대부터 있었다 할 때는 신라시대는 향과 부곡이 있었고 고려시대 때 소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 꼭 조심해야 돼. 우리 2018년 시험에도 신라시대부터, 향소부곡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 해도 신라시대는 향과 부곡만 있었고 고려시대 때 소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무신정권 때부터 소멸되기 시작해서 조선 초 태종 때 완전히 소멸된다. 이렇게. 자, 오늘은 군사 조직과 관리 임용 제도부터 시작하겠는데, 자, 우리 고려시대 이전에 통일신라가 있었고 발해가 있었죠. 발해가 있었는데, 항상 군사 조직은 처음부터 이원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원적이라는 말은 중앙군과 지방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수도방위사령부라든가 수도군단 이런 부대들이 중앙군입니다. 그죠? 중앙군, 수도방위사령부, 그 다음에 수도군단 이런 부대가 중앙군이고, 우리 함안에 가면 39사단 있죠? 함안에 옛날에 여기 그 창원 도계동에 있다가 옮겨간 거,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부를 때 옛날에는 다 향토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냥 39 보병사단 그러는데, 요 명칭이 바뀐 것도 불과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39 보병사단 하지 않고 39 향토사단, 그래서 이제 창원, 마산, 진주 등 서부 경남 철통방어 이렇게 했죠. 요게 지방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해운대 가면 부산, 양산, 울산 등 동부 경남 철통방어 하면 53사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53 향토사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병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군입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어느 시대건.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중앙에 9개의 부대가 있었고 지방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는 구서당 10정 이렇게 하고, 우리 발해 같은 경우는 중앙에 10개의 위가 있었습니다. 10위. 10위의 정확한 명칭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10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까지도 우리 6차 교과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요 10위가 아니고 8위였습니다. 발해는 중앙에 8개, 8위가 있었고, 지방에는 지방간이 운영하는 별도의 지방군이 있었겠지. 요까지가 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요게 10위로 바뀌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군사 조직보다도 실제 관심은 군역제도입니다. 군역제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사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지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군대 막 제대한 친구들도 모릅니다. 작년에 또 우리 군사 편제가 전부 다 바뀌었죠. 군사 체제가 작년에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 조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군역제도는 국방의 의무니까 당장에 내 애인이 군에 가야 되고 내가 군에 가야 되고 내 아들이 군에 가야 되니까 몇 개월 복무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군사조직보다도 군역제도가 중요한데 고려시대까지는 군역제도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연히 일반 백성들, 양인들은 개 모두 다 병사가 되었겠지. 양인 개병제라는 말은 양인은 이 개라고 하는 말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양인들은 모두 다 병사가 된다. 이 양인 개병제. 국민 개병제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 개병제는 나라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군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 개병제는 유목민족의 특징입니다. 유목민족은 전부 다 가축을 사육하면서 이동생활을 하잖아. 이동생활 중에 외적과 만나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외적과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몽골이라든가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이런 유목민족들은 국민개병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농경민족들은 양인개병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16살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요 나이에 해당하는 남자입니다. 정남. 남자. 요 사람들이 군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인 개병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국민 개병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구려는 국민 개병제라고 하느냐 하면 고구려는 도시 자체가 성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을 중심으로 성주가 책임을 지고 전투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 성 안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다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시성 전투 영화 보면 여자들도 돌멩이를 나르기도 하고 꼬맹이들도 싸움에 동원되고 막 하는 거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 개병제 그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 군역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특히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성문법, 법전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이 경국대전은 아주 특이한 것이 법전인데 형법 중심이 아니라 행정법 체계입니다. 경국대전은. 일반적으로 중국 법들은 거의 대부분이 형법 중심인데 우리 법전인 경국대전은 행정법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호애병형공 우리 6조 있죠. 6조 행정부 6조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6조의 업무 분장표입니다. 그래서 이전, 호전, 예전, 형전, 병전이 있습니다. 병조의 업무에 관한 내용. 여기에 보면 군사 조직이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참고로 우리나라 경국대전 최초의 성문법인 경국대전은 형법 체계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행정법 체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형전이 있거든. 형부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형전이 있는데 이 형전은 형조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다 보니까 형법에 관한 법에 관한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의 형전이 있었지만 형법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참고로. 자, 그래서 원래는 군역 제도가 중요한데 고려시대까지는 군역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양인들은 모두 다 병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까지는 군사 조직이 중요한 거야. 군사 조직이.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는 군사 조직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된다 그랬지. 항상 어느 시대든 간에 군사 조직은 중앙, 지방.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고려시대는 지방도 이원적으로 운영했잖아. 오도와 양계의 이원적 체제 그랬잖아. 그래서 오도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일반 행정도시고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라 그랬잖아. 양계는 군사행정구역. 그지?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서 이제 중앙에 있는 부대가 2군과 6이고 지방에 오도의 말단 하부 행정 단위가 항상 주군현이잖아. 그래서 현에 주둔하니까 주현군이라고 부르고, 양계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거든. 그래 이제 진에 주둔해 있으니까 주진군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2군은 국왕친위대입니다. 국왕친위대. 그 다음에 이제 6기가 수도와 국경을 방어하는 부대인데, 항상 중요한 것은 요 2군과 6기 중에서는 당연히 2군을 더 우대했겠죠. 뭐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거의 한 30년, 35년, 6년 선생님이 83년도에 군회를 갔었는데, 83년, 83, 84, 85. 그래서 85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당시에는 국왕친위대, 지금도 국왕친위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국왕친위대가, 대통령 친위대가 있었거든. 그래, 55 경비대, 이래가지고, 청와대 안에서, 대대급 병력이 2개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책임자들이 이제 중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부 다 55 경비단장 출신입니다. 둘이가. 그러니까 계급은 말똥 2개 중령밖에 안 되지만 항상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박정희가 죽고 박근혜가 고아가 됐을 때 전두환이가 위로금으로 청와대 금고를 열어가지고 박근혜한테 8억을 주었다. 유석거리 넣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8억밖에 안 줬나 그러거든. 8억밖에 안 줬나 그러는데 8억. 당시에는 서울 강남도 뭐 제대로 활성 안 되었었지만 당시 80년 당시 79년도에는 우리 창원에서 아주 고급 저택을 사도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500만 원이면 서울 시내에서 200만 원이면 2층 단독 양옥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그래 그 당시에 8억을 줬으니까 적은 돈 아니죠. 적은 돈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 전두환이하고 박근혜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게 그 청와대 안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 친위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뭐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국왕 친위되기 때문에 더 우대합니다. 그러면 주현군과 주진군 중에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행정구역에 있는 부대보다는 국경에 있는 부대가 더 중심이 되겠죠. 이 화살표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봐둡니다. 2군과 6기 중에서는 2군, 주현군과 주진군 중에서는 주진군, 이렇게 일단. 2군은 뭐 억량군과 용호군인데, 뭐 명칭, 한번 참고로만 봐두고, 6기는 고려시대는 군력 제도를 공부를 안 하니까 6기의 명칭을 알아줘야 돼, 6기. 그래서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라고 나와 있죠. 좌우위, 신호위,
흥이위 이렇게 세 개 있지.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좌우위, 신호위, 흥이위 요 세 부대가 실질적 전투력을 갖고 수도와 국경을 방어했던 국방의 주력입니다. 주력. 좌우위, 신호위, 흥위가.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단위 부대로서 특수 업무가 있는데, 특수라는 말은 특별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문위 같은 경우는 문을 감시하는 부대지요. 관문이. 지금 우리 청와대 가면 청와대 입구 문 경비하는 애들 있잖아. 아주 멋진 제복 입고 백마 딱 타고 순시도 돌고 하는 애들. 백일 경비단 그러잖아. 경찰들 중에서도. 그지? 백일 경비단. 그래서 경찰들 중에서도 백일 경비단 출신들은 순경으로 갔다가 4년 근무하고 이제 일반 경찰서로 넘어올 때 보통 일반 경찰서에 순경으로 간 애들이 한 15년 걸려야 갈 수 있는 이파리 4개까지 경사까지 바로 가서 놓는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100일 경비단 준비하는 애들 많거든. 고생은 하지만 이제 4년만 딱 의무 복무하면 일반 경찰서로 올 때 이파리 4개 들고 온다 이거. 그래가지고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야. 궁성수비. 그 다음에 검오위라고 하는 부대는 경찰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기원입니다. 이게 검오위가. 그래서 경찰 시험에 매번 오는 거예요. 이게 치안 유지, 경찰청의 기원입니다. 기원, 뿌리. 검오위. 그 다음에 천우위가 요즘 말로 하면 기수부대, 의장대입니다. 의장대. 요거는 이제 고유 업무를 잘 연결시켜야 돼. 관문이 딱 문을 감시하니까 궁성수비. 그 다음에 검오위 그러면 치안유지, 천우위 그러면 의장대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요 2군 6위에 해당되는 8개 부대. 이거는 2개니까 군이니까 뭐 표시되니까 요 8개를 보기에 딱 넣어놓고 다음은 고려시대 중앙군을 순서 없이 열거한 것이다. 이 중 실질적 전투력을 갖추고 수도와 국경을 방어했던 부대로만 옳게 묶어놓은 것은 그러면 좌우위, 신호위, 흥이위. 이걸 찾는 거다 그 말이야. 좌우위, 신호위, 흥이위.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을 해둬야 돼. 아시겠죠? 이때 이제 2군 6위의 각 부대의 대장을 상장군, 부대장을 대장군 그래. 이때 이제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은 모두 몇 명이 됩니까? 28에 16이니까 16명이죠. 그래서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 16명으로 구성된 군사 최고회의기구, 군사 최고회의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방이라고 불러. 중방. 문신들이 모인 국정최고의결기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병마사라 그랬지. 도병마사를 줄여서 우리가 도당이라고 불러. 도병마사를 줄여서 도당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 이제 국정 최고 의결기구, 문신들의 최고 의결기구고, 요게 중방이 무신들의 최고 의결기구거든. 그럼 요 두 중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힘이 있다? 도당이 힘이 있다. 알겠나? 그래서 이제 요게 천무풍조, 무신들을 없인 여기는 풍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현군과 주진군에서는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일반 행정구역이잖아. 도시잖아. 그지? 창원시, 마산시, 이런 시, 김해시. 자, 여기에 있는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군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군인들, 일반 행정구역에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예비군.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학생들 군인이 아니지요? 대부분 예비군이지요, 예비군. 그런데 유사시에 국가가 소집을 하면 군복 입잖아. 예비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에서 소집을 하면 병사가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 농병일치제 이렇게 부릅니다. 농병일치제. 알겠습니까? 농병일치제. 예비군.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병사가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야. 남학생들. 그런데 양계 주진군은 국경지대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상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현군은 예비군이고 주진군은 상비군이다 그 말이야. 상비병 해도 되겠지.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야. 우리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싸울 준비만 하면 되겠나?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 돼. 자급자족. 이 자급자족하는 부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둔전병이라고 불러. 둔전병. 둔전이라는 말은 주둔에 있는 병사들이 경작하는 땅을 둔전이라고 해. 둔전병.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주진군은 둔전병제적 성격, 둔전병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넘습니다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 4대 군사 노선 같은 것이 있잖아, 그죠? 뭐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국민의 전투화, 뭐 이런 거 있잖아. 전 국민적, 알겠나? 지금 우리 군인들은 훈련하고 경계 업무만 쓰고 있잖아, 그지? 자급자족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 북한군은 둔전병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잖아. 북한은 보급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북한군은 중앙에서 보급품이 안 내려오니까 그 주둔에 있는 병사들이 그 인근의 땅을 경작해가지고 거기서 자급자족에 먹고 충당하거든. 그래서 북한군은 둔전병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형군에는 3개의 부대가 있다고 되어 있지. 이 3개가 정용군, 보성군, 일풍군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명칭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목을 안 해도 돼. 우리 지금 우리 도시에 있는 주형군이잖아, 그죠? 주형군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 지금 우리 창원에 있는 우리 남자들 있지? 창원에 있는 남자들 현역에서 제대하고 나서 말이야.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딱 제대하고 나면 7년간은 전부 다 동원 예비군이야. 동원 예비군. 그리고 7년간은 1년에 14일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와야 됐거든. 자기가 옛날에 근무했던 부대에 가가지고. 그게 아주 재밌다, 그게. 그죠? 직장 생활 하다가도 업무적으로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에 간다, 이거. 그러면 옛 전우들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만 돼도 이제 군대 동기들하고 지금도 선생님도 군대 동기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거든.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군 제대하고 7년간 14일 동안 2주일간 만나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정이 사이가 가는 거지. 그지? 그런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래가지고 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10년간은 이제 미지정이지, 미지정. 그냥 1년에 8시간만 교육받으면 되지, 8시간만. 동원 미지정. 1년에 8시간만 교육받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40살이 딱 넘으면 어디로 들어가노? 남자이잖아, 그때부터는. 민방위대로 넘어가잖아. 그지? 민방위대. 똑같아. 정용군, 보성군, 일품군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용군은 가장 정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주로 20, 30대. 20, 30대는 정용군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란의 경험이 많은 40대는 보성군이 되고, 그 다음에 50대는 거의 노동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10대하고 50대는 일품군이 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민방위대 되는 거야, 민방위대.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일품군이 중요한 거야. 민방위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방위대도 알겠지? 요거는 누가 지휘한다고? 향리가 지휘한다, 이거. 그렇지? 그래서 민방위,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 동원이건, 동원 미지정이건 전부 다 군에서 관리하잖아. 그런데 민방위는 군에서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그죠? 소집도 어디서 합니까? 군부대에서 소집합니까? 아파트 주민센터에 모이라 그런다, 이거 아침에. 그렇죠? 그래서 일품군은 민방위대다, 알겠지? 이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향리가 지휘한다고. 그래서 일품군은 향리가 지휘한다. 고려시대 향리에게는 군사지휘권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국경지대잖아, 양계는. 그래서 주진군은 3개로 구성되는데, 자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돼. 그럼 자군, 우군, 초군은 무슨 뜻이냐? 아무 뜻 없어. 그냥 왼쪽에 있으면 자군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우군이고. 지금하고도 똑같아. 뭐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알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선생님 군생활 하던 시절에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피 지역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휴전선 안에 있잖아. 바깥 지역하고 다르거든. 회바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피에서 6개월 근무하면 철수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해바 지역에 나와가지고 훈련만 하고, 또 우리 부대가 지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피 안에 있던 부대가 다시 해바 지역으로 나와가지고 훈련만 하고, 교대를 6개월 단위로 교대를 했거든. 쉽게 말하면 이제 전투 경계병들을 교대해 주는 거지. 그게 초병이야, 초병. 교대만 전문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자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요 자군, 우군, 초군의 지휘관을 부를 때 우리가 도령이라고 부른다. 지휘관. 그래서 우리가 도령이라는 말의 기원은 고려시대 주진군의 지휘관을 우리가 도령이라고 한다. 자군, 우군, 초군의 지휘관을 도령이라고 한다. 자군, 우군, 초군의 지휘관을 도령이라고 한다. 요거만 여러분 알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시대 군사조직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2군 6위의 중앙군인데, 이 고려시대 중앙군은 전부 다 직업군인이야. 직업군인으로만 충원된다. 전부 다 직업군인이고, 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습신분이다. 세습신분. 그래서 아버지가 군인이면 나도 별 수 없이 군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중앙군이었으니까 나도 중앙군이 된 거고, 내가 중앙군이니까 아들이 중앙군이 되니까 군인이 되는 시가 딱 정해져 있지.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전문 용어로는 군반시족이라고 부르.
군반시족. 그래서 고려시대 중앙군은 군반시족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군반시족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이고 신분이고 군인이 될 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집안은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한다고. 군인전. 그런데 고려 중기에 문벌 귀족 사회가 되면서부터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 선생님, 세습되니까 세습되는데 왜 지급이 안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딸만 둘 둔 군인이 그란족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러면 이 직을 세습할 아들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땅도 세습이 안 되는 거야. 국가가 가져가 버린다고 말이야. 그러면 마누라하고 딸 자식들은 생계가 막막해지지. 그러면 당연히 유가족에게 구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또 지급해야 되거든. 이런 걸 안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군인전 자체를 안 줘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급 군인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이들이 무신정변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무신정변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군반시족이니까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적 자원이지. 네 임마 군에 와. 왜요? 그럼 너가 아버지 군발이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려에서 무슨 일만 발생하면 늘 노역징발 당하는 거야. 알겠지? 홍수 왔다. 그럼 수해복구 사업에 가야 되고. 알겠나? 가뭄이 왔다. 그냥 물장구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습신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중간 계층이거든. 근데 하층민보다도 더 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탈영자들이 속출하겠지. 그래서 중앙군은 숫자가 항상 부족한 거야. 탈영자들이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반 백성 중에서도 또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하층민들, 향수보국에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 하층민들로 충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세습군인으로만 돼. 근데 고려시대만 중앙군인이 세습군인이야. 고려시대만. 조선시대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도 있고 병들도 있다 이가 그죠? 우리 수도 방위사령부 가면 뭐 직업군인도 있고 여러분들 보면 이제 군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있지 혹시 군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우리 군의 국방부 공무원 중에서는 군무원이 정규직이다. 군무원들이. 장교들은 정규직 아니지. 장교들은 전부 다 임시직이다. RT 출신들은 24개월 마시면 간다 이거. 학사들은 3년 마시면 가지. 지가 있고 싶어도 장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나? 장기 못하고 다 나가야 된다 이거. 그죠? 그래서 대부분 중위에서 장교들의 70%가 나가고 대위에서 또 남아있는 애들 중에 한 30% 나가고 소령에서는 거의 다 나가빈다 이거. 제가 육사를 나와도 그 육사 한 350명 중에서 소령 계급장 다는 애들은 150명밖에 안 돼. 200명은 소령에서 다 나가빈다 이거. 대령 다는 애들은 한 50명 되고
대령 중에서도 별다른 애들은 12명 되고 그렇다 이거. 이 장교들은 임시직이야. 임시직.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 큰 놈은 군무원이고 작은 놈은 장교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늘 큰 놈이 아니야 이거. 육군 소위는 7급 공무원이거든. 국방부 7급 공무원. 군무원은 9급 아이가. 그래서 동생이 형 보고 어디 9급이 7급한테 객이냐 막 그래 해. 그러면 저거 형이 하냐니까 나는 정규직이고 너는 임시직이잖아 임마. 임시직이 어디 정규직한테 함부로 해 건방지게 막 그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군무원하고 장교를 비교하면 그렇대. 그래서 그 실제로 선생님도 서러실 때는 그 전역을 앞둔 장교들 그 직업 취업 준비 기간을 계급별로 달리 3개월 주는 사람이 있고 6개월 주는 계급이 있고 막 그랬거든. 가보면 대위 전역자들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9급 군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 대위 전역자들을 교육할 때 군무원 전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막 RT나 학사나 이렇게 사관학교나 군무원 준비하는 남학생들 중에 뭐 이 출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보통 전역 앞두고 특히 학사들 3사 출신들 예를 보면 전부 다 9급 군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면 군사는 막 시험 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는 군사 조직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겠다? 군역 제도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군역은 요거밖에 안 나와. 군역. 중앙군에 관했으면. 잠시 했다가 관리민용 제도 살펴보고 이제 문벌 기족사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언니 없나?